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소식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춘천 의암호 사고 소식에 멍해졌는데요. 댐이 수문을 활짝 연 위험한 상황에서 하트 모양의 인공 추초섬을 고정시키는 작업에 나섰다가 사망하신 분들, 또 실종되신 분들의 소식이 가슴을 때립니다. 웬만한 집도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데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것인지 14억의 소중한 여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실종된 주무관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수초가 떠내려간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무리한 작업을 하지 말라는 팀장 지시가 있었지만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빗속에서 자발적인 작업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지 모르지만 이 사고는 시의 잘못이 아니라 실종된 사람들의 자의적 판단 때문이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된 음성, 휴대전화에 남겨진 문자 메시지, 유가족들의 증언 등 모든 정황을 두고 수사를 하겠지만 출산휴가를 가 있는 말단 주무관은 현장에 투입되어 결국 숨졌고 50일 된 아기는 아빠를 잃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휘계통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네. 비도 많이 오는데 일단 대표님, 국정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지난주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5,923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20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2.5%포인트 하락한 43.9%,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오른 52.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마스크 대란 때보다도 낮은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두 번째로 지금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9주 동안 하락했던 지지율이 좀 반등했었는데 다시 한 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거고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 영남권과 그다음에 여성 또 30대에서 부정평가 좀 올랐는데 지난주에는 주 초중반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허울순 독재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는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요. 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는데 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또 민심도 있기 때문에 반발했다가 좀 거둬들였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의대 정원 증원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의협이 지금 반발 좀 하고 있고 또 북한이 통보 없이 환강댐을 두 차례 방류했다는 소식 뭐 등등이 있었고요. 또 금요일 날은 노영민 비서실장 및 직속 수석 5명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뭐 금요일 날은 오히려 좀 반등했습니다. 이 부분이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이제 하락세를 좀 차단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과거도 보면은 이런 자연재해가 또 계속 이렇게 뭐 심각하거나 오래 가면은 지지율이 좀 빠졌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어쨌건 4년 차 때 2016년이었는데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었고 또 그다음에 태풍 차바가 굉장히 큰 피해를 주면서 그때 사드 때문에도 좀 지지율이 빠졌지만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도 좀 빠져서 그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이 탈출구를 어떻게 모색할지 뭐 고민하는 이런 그 당시에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또 자연재해에다가 뭐 부동산 문제 또 검찰과 법무부 갈등 뭐 이런 소식들 때문에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배종찬 연구소장님이 얼마 전에 글을 쓰셨어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년이죠.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는데 서울시장은 부동산이 결정한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정책 관련된 영향이 가장 크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그만큼 보궐선거의 대통령 지지율 중요합니다. 정당 지지율도 중요하고요. 정당 지지율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또 미래통합당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이고요. 특히 이제 서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하. 서울이 더 그렇고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올라갔었다가 다시 이제 또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지층보다도 핵심 지지층이 영향받지 않았을까. 결국 이제 30대가 영향을 받았고 사무직에서도 부정평가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40대 사무직은 핵심 지지층 중에 핵심 지지층인데 40대는 아직도 견고합니다. 그런데 사무직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뭐 유리 지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이 결국은 대출에서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이 대출 기준이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사무직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사무직 인구가 많은 곳이 서울이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을 한 1년여 앞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궐선거입니다. 그런 만큼 이슈는 다른 이슈가 아니다. 네.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젊은 세대가 많은 곳이 또 서울이지 않습니까? 상위권 대학의 80%가 몰려 있는 곳이 서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차기 서울시장 이슈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부동산이다. 결국 서울시장은 부동산이 결정한다라고 가설을 한번 세워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대통령 지지율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서울시장하고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장 타격이라면 타격이고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이 간접적으로 뭐 대통령 지지율을 거쳐서 서울시장 선거도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로 하나 더 근거를 들면 지금 서초구청장이 내년에 미래통합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돼요. 그런데 부동산 관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이던가요? 네. 그럼 부동산세, 재산세를 또 50% 1주택인 경우에는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본인의 SNS에 올렸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열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누자고 한다면.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서 좋아야 되지만 세금이 많아진 것에 대한 상황 변경된 상황에서의 세금이 과중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이제 부정적 평가가 나타나는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럼 최근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이제 임대차 3법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전세 안정성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그것 중요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전세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게 더 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등이 제약되면서 그것이 힘들어졌다고 하는 것에 따른 불만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쨌든 집 보유자나 아니면 세입자라든가 모두 양쪽에서 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것이 대통령이나 여권의 이제 평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비서관, 이제 수석 비서관 5명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유임도 되고 뭐 했지만 지금 이제 김주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 집이 강남에 2채 있었는데 송파 있는 거를 내놨다. 근데 알고 봤더니 시세보다 2억 높게 내놨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빈축도 사고 논란도 됐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뭐랄까 마이너스 효과라고 할까요?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연령대별로는 특히 30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대가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거든요. 8.1%포인트 올랐는데 긍정평가도 또 그만큼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사의 표명한 날은 그 전날 대비 0.6%포인트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올랐는데 근데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은 조금 온도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30대는 그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만 임대차 3법 자체도 부정평가가 오차범위내 소폭 높았거든요. 근데 집이 있는 분들 외에도 전세 사시는 분들도 부정평가가 과반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우려 그리고 월세 사시는 분들조차도 오차범위 내지만 뭐 과반까지는 아니지만 부정평가가 높았거든요. 이거는 월세 사시는 분들도 임대료가 또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여성과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사의를 표명은 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부동산에 민감한 세대들은 또 이 하락세를 멈추지는 못했다 이렇게. 그렇군요. 부동산에 큰 영향 주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면 전환 차원에서 수석 비서진을 바꾸는 결단을 내렸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 부동산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냐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재성 전 의원의 경우에는 송파구가 지역구였었기 때문에 부동산세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더 직접적인 것은 경제 관련 인사 또 해당 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네. 이렇다면 이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주는 긍정적 영향은 일단은 제한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당 지지율도 이제 네. 오차범위 내란 말이에요.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네. 지금 볼 수 있는 거고 뭐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많이 쫓아온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이후로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인지 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글쎄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이것도 역시 부동산인가요? 네, 부동산 문제에다가 이제 말씀드린 자연재해가 또 계속 네네.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너무 오래 가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3.2% 포인트 빠진 35.1%, 미래통합당이 34.6%, 뭐 0.5% 포인트 차이니까 뭐 완전 박빙으로 나타난 거죠. 네네. 미래통합당은 2.9% 포인트 올랐고요. 지난주 한국갤럽조사에서도 리얼미터랑 절대 지지율 수치는 한 10% 포인트 낮지만 네네. 상승폭을 보면 5% 포인트 올랐어요. 오. 갤럽에서 미래통합당이 5% 포인트 오른 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격차는 양사가 좀 있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의 상승 추이는 지금 공이 다 나타나고 있고 역시 이제 첫 번째는 반사익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두 윤 씨라고 하는 윤희숙 의원과 네네. 윤석열 총장 두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좀 오른 측면이 있고요. 다만 더 오르려면 당내 이제 잠룡이 조금 네. 더 이제 개시될 텐데 뭐 홍준표 전 대표도 당 외인사고 뭐 그 외에 이제 잠룡으로 불릴 수 있는 만한 분들이 당내에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당내에서도 고민스러운데 뭐 가령 이제 아스팔트 보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8.15 때 이제 뭐 나가서 시위를 같이 할 것이냐 등등을 놓고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안 나가는 걸로 네. 또 이제 방향을 잡았고 원내에서 투쟁하는 뭐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일단 뭐 현재까지는 뭐 반사이익이든 아니면 뭐 윤희숙 의원 효과든 지지율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면 총선도 사실 뭐 팽팽한 어떤 접전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그 또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은 아직 많이 남았고 이제 물론 내년 재보궐선거가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지금 상황이라면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상황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미래통합당이 살짝 높은 아하.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리얼미터 조사에 그 좀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익숙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대가 왜 저녁 시간에 안 하고 낮 시간에 했느냐. 근데 사실 한국갤럽도 낮 시간에 합니다. 그렇죠. 저녁 6시 네. 이전에 마감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뭐 시간대 얘기 뭐 또 무응답층 얘기 뭐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워낙 예상치 못하게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좀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투쟁, 대여 투쟁의 방향성을 윤희숙 의원이 잘 이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장외 투쟁을 하는 것보다 당 의회 내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줄 분들은 귀 기울여 주고 네. 어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윤희숙 의원 사례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통합당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여 여당과의 여권과의 갈등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장외로 나가는 일은 아마 윤희숙 효과로 인해 가지고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뭐 지지율 상승도 가능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지금 뭐 서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내년 보궐선거가 굉장히 크잖아요. 재보궐선거가 아주 서울 중요하죠. 그리고 부산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대선과 또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라면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 지금 보면은 이제 서울에서 야당 지지율이 이제 올라간 것도 있지만 네네.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안 올라간 조사들도 있는데 뭐냐면 약간 이제 중도층들 같은 경우에 여권으로부터 좀 실망해서 이탈하는 흐름들은 보이는데 그것이 또 완전하게 야당으로 이동이 뭐 담을 넘어가서 간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한데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은 이제 여권이 뭐 지지층이 완전히 이제 붕괴됐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제 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이제 다음 선거를 치렀을 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재보궐선거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선거에서는 휴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일에 재보궐선거는 치러지거든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진보적 성향이나 여권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재보궐선거에서는. 그런데 50대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층들 또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평일이든 휴일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낮은 투표율일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이 유리할 현상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 때문에 어쨌든 여권 입장에서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선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10년의 대잡이에요. 기시감.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무상급식이 이슈였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모든 걸 지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서울시장에서 모든 선거를 지배하는 이슈 서울에서 이게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또 행정 수도 이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보자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정치 지형적으로 보면 정당 판세도 미래통합당은 여야 또 야당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거의 비슷해져 버린 상황이고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추세고 이렇게 되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후보자 싸움이에요. 후보자 싸움인데 이 후보자가 부동산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후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거론되는 것은 여당 내에서는 뭐 박영선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이야기가 되는데 이걸 부동산과 결합을 해보면 과연 당선되겠느냐 이게 집중적으로 또 논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야당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호남을 갔다 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호남 지지율도 미래통합당이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호남 지지율이 왜 올라갔을까? 이것도 사실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남에만 사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많은 호남 출향 인사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지방선거 때도 보면은 서울의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무상급식으로 결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에서의 선거가 그만큼 부동산이 중요하다 그러면 미래통합당도 부동산을 더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하게 아니, 우리는 종합부동산세 안 된다. 이것을 내밀 수 있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보자를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죠. 후보자를 바꿀 수가 있다. 대표님. 네. 그 최근에 리서치뷰라는 곳에서 대선을 가정하고 여당 후보 그다음에 야당 단일 후보 1대1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어느 쪽 후보를 찍겠느냐 물어봤을 때 서울이나 부산 모두 야권 단일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는 정도로 10%포인트 이상 이기는 거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1대1 구도로 치러지면 여당이 불리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 전제가 있을 텐데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당장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또 이해운 등등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국민의당에 안철수 대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야권 보수 진영이 단일화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분수령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전당대회 이낙연, 김부겸 등등 지금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흥행이 안 된다고 해도 여권표가 약간 분산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8월 말에 치러지고 또 이낙연이든 김부겸이든 박주민이든 어떤 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 내년 재보궐선거까지는 또 단일 대우로 뭉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여당 유권자들은 약간 이완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나 여러 다른 이슈들 때문에. 그런데 내년 재보궐선거는 또 유권자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구도의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 부동산 문제가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구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투표율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이슈
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구도 네. 이야기까지 후보자 말씀도 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부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많이 드신다고 요새 네네. 대표님께서. 네. 늘 네. 먹고 있습니다.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좀 다르잖아요. 네네. 이 조사 방법이. 그래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왜 갤럽하고 또 리얼미터하고 또 다른 조사들 보면 이렇게 수치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들 한 말씀만 네. 좀 해주세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추이를 봐야 된다. 네네. 리얼미터와 이제 한국갤럽의 추이는 비슷하거든요. 다만 갤럽하고 리얼미터가 민주당 지지율은 비슷한데 보수 통합당. 야당 네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 작은 만큼 이제 부동층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여당 시절에 민주당 지지율이 갤럽은 좀 낮고 리얼미터는 조금 더 잡혔는데 그게 ARS냐 전화 면접이냐의 방식에 네네. 따라서 부동층이 ARS는 좀 적은 대신에 솔직한 응답. 왜냐하면 비밀 투표 방식에 누르는 방식이기 그렇지 때문에. 기계가 물어보면은 좀 왠지 마음이 편해요. 네네. 대답하기가. 그리고 응답률이 이제 전화 면접 조사가 높지만 투표 안 하실 분들까지 이제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ARS 조사가 통상적으로 보면 투표 결과하고는 조금 가까운 편입니다. 단적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 김문수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였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갤럽 조사에서 거의 막바지까지 3등으로 나왔어요. 근데 실제 결과는 2등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대선도 안철수 후보가 갤럽 조사에서는 2등, 홍준표 후보가 3등으로 나왔는데 실제 결과는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래통합당 후보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실제 투표 안 할 분들까지 조사하면 갤럽 조사가 맞을 수도 있는데 투표 결과는 항상 이제 ARS 조사가 조금 더 네. 비슷했다는 그러니까 점을 대답의 말씀드립니다. 의지가 사실은 이제 투표의 의지랑 상당히 있고 네네. 저도 사실은 그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그걸 쭉 봤었는데 네. ARS 결과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면접으로 했던 그러니까 네네. 인터뷰로 사람이 했던 거랑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한 10%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 네네. 같아요. 자유한국당 후보 측, 그러니까 홍준표 네. 후보 측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서는 10% 정도가 더 나왔던 네네. 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물어보는 거하고 기계가 물어보는 게 네네. 차이가 느끼기 때문에 대답을 한다는 거에 부담감도 기계일 경우에는 좀 덜해서 네네. 좀 솔직한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기죽지 마시고요. 네. 누가 뭐라 그래도 힘내십시오. 네, 네, 이분이 씨는 감사합니다. 항상 대표님을 환영합니다. 네네. 네, 오늘 여론조사들과 함께 여론조사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 윤희훈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본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신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교통정보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지금 내리고 있는 그 폭우로 인해서 지금 저녁 7시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 구간 양방면이 전면 통제 중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지금 폭우 때문에 참 힘든데 네. 코로나19가 지금 뭐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굉장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살짝 지금 네. 물론 이제 간간히 지금 뭐 확진자가 그렇죠. 발생하고는 있지만 말이에요. 2천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만 331명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른 건데요. 네네. 이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은 게 지금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에 7개월 정도 만이고요.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한 반년 만에 지금 네네.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6월 28일에 1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이제 1천만 명이 됐는데 지금 금방 6월부터 지금 한 1천만 명 달, 금방 늘었네요.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지금 2천만 명이 돼버리는 셈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국가별로 보면 누적 확진자 역시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519만 6천여 명이에요. 그리고 브라질이 303만 5천여 명, 그리고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순이 네.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4,598명으로 74번째 자리하고 있고요.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73만 3천여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여기도 미국이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16만 5천 명이 넘었고요. 브라질이 10만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 멕시코, 영국, 인도, 우리나라는 305명으로 72번째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지금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이유가 휴가철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외부로 나가시면서 아마 해변에 아무런 마스크나 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빽빽하게 이렇게 맞아요. 즐기고 계신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지금 숫자가 계속 늘고 갑자기 있거든요. 다시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가파른 확산세를 일본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확산되는 분위기에서는 젊은 층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젊은 층은 잘 안 걸린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었잖아요. 초기에는.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확진자 중에 40세 이하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 젊은 층에서 지금 다시 확산된다는 게 지금 눈에 띄는 결과고요. 뉴질랜드가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데 8일까지 지역사회 감염이 100일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누적 확진자가 1,219명, 사망자가 22명인데 지역사회 감염이 5월 1일을 끝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코로나 종료를 이야기를 네, 했었다가 네, 네. 또 다시 발생하는 발생했었죠. 바람에 열흘 만에. 네. 네. 근데 지금까지 100일 동안 또 네, 발생을 하지 않고 발생하지 있습니다. 않고 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백신을 굉장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 뭐 개발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개발은 될 것 네네. 같은데 파우치 박사가 네. 60%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낮췄단 말이에요. 한 50% 그렇습니다. 정도. 네, 계속 지금 네. 낮아지고 있어요. 효능이 98% 이상 보장된 백신을 만들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학자들이 평균적으로 한 7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백신을 기대하는데 지금 60% 정도로도 허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종식은 좀 어렵죠. 이 정도면. 그래서 아마 통제 도구로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능이 50%를 넘는다면 허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파우치 소장의 발언이 이 얘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 백신 맞기 싫어하는데요. 그렇습니다. FDA 승인을 받았고 그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5%나 되는 것으로 지금 미국 성인 남녀 중에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응답률이 차이가 났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접종하겠다는 사람이 81% 정도 그럴 줄 됐는데 알았어요. 네, 공화당 지지층은 47% 그친 것으로 조사가 그럼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꼭 백신 맞겠다라고 한마디 하면 네. 또 이렇게 많이들 돌아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너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엇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그 답변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는데 네. 좀 어떻게 될지 백신이 또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네. 좀 들긴 합니다. 자, 레바논 사건,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너무 그 충격적이죠. 북한 소식을 보고. 네. 자, 근데 지금 국제사회가 레바논을 좀 도와줄 네네. 것이다, 지원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렇지만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좀 정확히 어떤 개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9일에 온라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한 15개 국가 정상들이 참여를 했어요. 물론 국제 기구들도 네네. 다 참여를 했고요. 근데 아마 프랑스가 이 레바논이 프랑스 자치령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 23년 동안 맞아요. 네,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있었거든요. 여기서 약간 좀 먼저 치고 네,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레바논에 2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3,500억 9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일단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사회가 레바논 정부에 준다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에게 직접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네, 부정부패를 척결해라 라면서 레바논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마크롱 대통령이 레바논을 방문했을 때도 제발 이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하는 시민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AP통신도 지금 당국이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고 돈이 자주 없어지는 나라로 유명하다라면서 구호자금이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레바논 지원 노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지만 개혁 방안으로 국가 부채 상환 역량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 회복,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안전 조치 마련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해야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굉장히 인프라를 어렵죠. 바꾸라는 얘기는 네,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안 그래도 혼란한 상황인데요. 지금 레바논 정부가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5월부터 IMF와 금융 지원에 관한 협상을 벌여왔는데 지금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폭발 사고가 아하.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IMF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이런 개혁을 네. 확실히 약속을 해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뭐 폭발 사고도 있었지만 네. 시위도 있었고 네, 계속되고 굉장히, 있죠. 네, 네. 정치적으로 또 불안정해서 네. 어떻게 될지 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레바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카를로스 곤. 네. 전 르노 닛산 회장이죠. 영화 같은 대탈출국을 네. 시도를 했었던 또 성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빠져나간 일본에서 빠져나간 카를로스 곤 전 르노 닛산 회장. 이 사람이 원래 레바논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집도 레바논에 네, 또 네. 있다고 한 채. 국적도 레바논 국적이 있었어요. 아, 여전히 레바논 국적이 네,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국적이 그 세 개였대요. 아. 브라질, 프랑스, 레바논 국적을 갖고 아하. 있었습니다. 네. 집이 폭파했다고. 지금 일본 매체가 보도를 한 네네. 바에 따르면 이 폭발 사고로 곤 회장의 베이루트 자택도 완전히 파괴가 됐다. 그래서 지금 곤 전 회장이 베이루트 도심에서 교회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도를 네. 했는데요. 이 폭발 현장에서 5km 떨어진 곳에 집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폭발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10km 떨어진 데서도 건물의 유리창이 그러니까요. 다 깨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산산조각 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일본 데일리 겐다이 디지털이란 매체는 네.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 곤 전 회장의 부인이 좀 일부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일부 파괴냐 완전 파괴냐 하는데 일단 일본 매체 얘기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바라는 바 아니에요, 혹시? 했습니다. 일본에서. 근데 이제 AFP 통신이 이제 곤 전 회장의 측근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AFP 통신은 이웃의 많은 집처럼 집이 손상은 됐지만 완전히 또 파괴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언론 보도를 또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약간 일본과 그리고 또 다른 통신의 얘기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소식이 또 굉장히 외신에서는 뭐랄까 좀 논란이라기보다 네네.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의류 브랜드 우리한테 잘 알렸죠. 지오다노 네. 창업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홍콩 언론계에서 상당히 큰 네. 거물 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밀 라이 씨 나이도 많아요. 네, 72세인데요. 네. 지금 이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홍콩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지금 홍콩 보안법 전담 조직이죠. 국가보안처에 체포가 네네. 됐다라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유착, 선동적인 언행, 사기, 공모 이런 혐의로 체포된 네.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 라이 회장이 지오다노의 창업주이기도 하지만 넥스트 미디어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대표적인 반중 매체가 빈과일보가 네네. 있는데 여기에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도 빈과일보의 경영진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안법에 따라서 외국 세력과 결탁된 혐의로 지금 세 부자가 다 체포가 이번에 됐습니다. 지금 홍콩 보안법이 지난달 1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이 체포가 세 번째 경우예요. 첫 번째는 지난달 1일에 운동가 몇 명이 이제 네네. 체포가 된 적이 있고 지난달 29일에 학생들이 그 보안법에 따른 국가 분열 혐의로 체포가 됐었고 이번에 라이 회장이 세 네. 번째 경우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라이 회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고 네. 근데 거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부자이고 네네. 또. 이제 평소에 자기가 아마 체포될 거다. 네네. 이 사람들이 나 잡아갈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는 하고 다녔지만 네. 이렇게 큰 사람을 전격적으로. 딱 네. 전격적으로 체포를 하면은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빈과일보가 사실 중화권의 다른 매체들이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을 때도 굉장히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실었던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작년에 송환법 반대 시위가 거셀 때에도 이 시위 진압 사건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내가 가진 재산으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이게 천안문 사태가 유혈 진압되는 걸 목격을 한 뒤에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빈과일보 주간지 넥스트 매거진을 설립을 했는데 민주주의 투쟁에 나서면서 내가 가지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부여받았는데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으로 떠나지도 않고 홍콩에 계속 체류를 하다가 결국 보안법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홍콩 민주화 운동은 네. 상당히 좀 힘들어지겠다. 그렇죠.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네, 외신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준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성분들 안어봉 백치미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안어봉 백치미 한번 빠져. 내 건데 이게. 삐지지 마시고요. 백치미 들어갑니다. 녹아듭니다. 안상대폰 난 아직 안에 있고 모닝콜을 안 해줬을 뿐이고 내 주변엔 다들 복면 썼고 다 눈알이 내 쪽으로 와 있고 무섭고. 네. 한때
당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KBS 개그 콘서트에서 안어벙 그리고 안상태 기자의 캐릭터로 종횡무진 활약을 했었던 코미디언 안상태 씨가 영화 감독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자신이 연출한 작품들을 모아서 안상태 단편선이라는 이름으로 극장에서 상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가 영화 감독으로 변신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안상태 감독의 영화는 어떤 철학과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직접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독님. 아유,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부분이 폭탄 테러범 소식이었죠. 네네. 네. 그 호텔에 나만 남겨져 있고 네. 다 도망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안상태 기자 소식 네. 전해주세요 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그렇죠. 모닝콜을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자, 뜬금 뉴스 코너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 다음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폭탄범이 자살 폭탄 테러범인데 네네. 누군가를 이렇게 껴안고 프리허그 하려고 예, 하고 있고. 뭐 나는 프리허그를 하는지만 알았고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참 굉장히 웃으면서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영화 감독으로 변신을 하셨어요. 아, 예.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 원래는 이제 그 제가 1인극을 옛날에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중간에 영상을 넣었었어요. 근데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있는데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영상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하고 무엇보다 또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네네. 밤에는 항상 영화와 함께 하루를 마감하죠.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그만 영상을 만들어 보다가 지금 영화 감독까지 되셨는데 단편, 그러니까 본인의 그 영화 걸작선, 네, 그래서 걸작선까지는 아니고 단편선입니다. 걸작선이죠 뭐. 네, 그래서 예, 예. 극장에서 상영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그 7월 한 달 동안 네. 그 종로 쪽에 있는 극장에서 이제 안상태 첫 번째 단편선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그 옴니버스 형식으로 네네. 단편 영화를 7개 정도 했는데 5개를 모아서 네. 만들어서 상영을 했었습니다. 5편을 네. 모았다. 어떤 영화인가요? 이제 뭐 장르를 다 다르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커버라는 영화는 이제 느와르라는 장르인데 우와. 뭐죠? 언더커버 형사가 그 조직에 있는 정보를 원래 경찰 쪽에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보 보내는 내용을 조직원 단톡방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곤경에 처하는 네. 그걸 이제 하나씩 위기를 넘겨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뭔가 그 예. 플롯은 처음에 그 플롯은 무간도에서 따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카톡으로 그 메시지로 가니까. 메시지로.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드라마 장르인데 봉이라는 영화입니다. 봉. 그래서 그 남편이 약간 외도를 해도 화를 못 내는 소심한 주부가 그 폴댄스 배우면서 약간 그래서 봉이구나. 예,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가 적구라는 공포 영화인데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기괴한 남자인데 네. 그 목소리로 다른 남성을 유인해요.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이야기고 그렇구나. 네 번째가 스토커라는 스토커도 아니고 스토커입니다. 이 짐승수인데 네. 그러니까 짐승의 말 같이 약간 그 어눌한 말을 갖고 조금 지적 장애인 분이 네네. 카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자 종업원 혼자 계시는데 그 종업원 분께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 네. 그러면서 이야기가 벌어지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싱크로맨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 이제 누군가의 뇌를 자신의 뇌처럼 이용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갖고 있는 초능력자의 범죄 이야기예요. 약간 다 다르네요. 네, 진짜 다 다르게. 장르가. 예, 요거는 미스테리 스릴러입니다. 하고 그래서 그냥 근데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그 테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이제 블랙 코미디스럽기도 하면서 근데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잘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치는 네네.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러면서 네. 지나치는 부분들을 하나씩 건드려준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주인공들이 약간 그 좀 부족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나 네. 정서적으로나 약간 부족한 분들이 주인공으로 해서 그러시고 근데 원래 공학 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물론 이제 또 희극인들 분 중에서는 이제 연극 뭐 영화과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 네. 사실 그런 거에 별로 장르의 어떤 뭐랄까요 좀 장애가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학도이신데 희극인이 되시고 그다음에 영화 감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예. 와중에 뭐 영화 출연도 하시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계기는 사실 좀 길긴 한데 네. 제가 짝 줄여서 얘기를 하면 원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원래 어릴 때는 조용히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예의다.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왜 말이 없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원래 그 집이 시골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성격 바꾸려고 그 전유성 선생님 아시죠? 네네. 전유성 선생님이 극단을 만들었는데 거기 뭐 신봉선 씨, 김민경 씨 다 모인 그 극단에 제가 갔어요. 근데 전유성 선생님이 다 합격시키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성적인 저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울리면서 길거리 공연하면서 개그맨까지 되고 이렇게 삶이 많이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네.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개그맨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감독까지 하시는데 근데 뭐 촬영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따로 배우셨어요? 제가 그 촬영 기법은 배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많이 좋아해서 네. 옛날 영화부터 해가지고 요즘 영화까지 다 보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 사실 영화가 또 이 색 보정이 중요하거든요. 색깔을 딱 이렇게 분위기에 맞게. 네. 근데 제 와이프가 또 그쪽 전공이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원 포인트 레슨으로. 네. 그러시군요. 네네. 지금까지 몇 편 만드신 거예요? 단편 영화 해가지고 7편 정도 만들었어요. 7편.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적구. 그 네네. 미스터리 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상까지 공포입니다. 받으셨어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네네. 네, 이게 이제 영상 보면 본상인데 무슨 지원상으로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 네. 수상을 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 19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그렇게 성대하게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화로나마 축하를 드린다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죠. 근데 네. 더 좋은 거는 이제 그 전지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네네. 알았다고 그러셔서 이 안상태 감독이 그 네. 안상태 예전 개그맨인지 몰랐다. 몰랐는데 놀랬다. 그래서 더 기분이 행복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네. 그 모자라는 작품. 네네네. 뒤에 짧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이 네, 길지 않아서. 처음에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짧으니까 네.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는 이제 한 9분? 10분 정도 됐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봤는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안일권 씨가 나와서 예, 참기름 하시는 거. 예, 찍으면서도 네. 너무 장난기가 심해서 예. 제가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NG를 많이 냈죠. 그러셨구나. 네, 그분 때문에. 이게 이제 내용이 흥미롭더라고요. 약간 이것도 블랙 코미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학교 다닐 때 그 학폭 에 의해서 또 왕따도 되고 그런 피해 학생이 이제 형사가 되고 네네. 그리고 그 가해자가 무슨 교통범칙금 내려왔죠. 때문에 네. 내려왔다가 네. 그냥 가면 되는데 불러갖고 취조실로 데려가는 약간의 네. 복수극을 벌이는 네. 네, 그런 얘기였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네. 근데 이 아이디어는 모티브는 어디서 드신 거예요? 원래 이제 제가 개그 콘서트 무대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공개 무대에서 표현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안일권 씨하고 친해가지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서로 사실은 그 내용이 이제 그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해자는 기억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번만 봐달라 하고 그 사람은 자기를 때린 그 가해자를 용서를 하는데 사실은 엔딩이 그 형사가 찾는 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스포일러를. 근데 그렇구나. 근데 뭐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얘기 들어도. 네. 그래서 그 형사가 용서한 거랑 범인이 용서를 구한 거랑 다른 건데. 네. 그렇게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그 짧은 9분 안에 네네. 상당히 좀 뭐랄까 굉장히 그 농도가 깊게 네.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고밀도하게 담겨져 있는 감사합니다.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워낙에 또 제가 안일권 씨 팬이에요. 그래서 일권이가 왔어야 되는데 함께 오셨으면 가장 좋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기 인기가 때문에. 워낙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원래 이렇게 이제 선후배 개그맨들도 많이 출연을 시키셨어요? 네, 뭐 근데 사실은 일반 분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그 배우는 아니지만 네.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연락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왜냐면 주변에 또 그 저예산으로 하고 배우가 네네.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직업
그 되게 다양합니다. 직업이. 뭐 라면집 사장님도 계시고 뭐 떡볶이집 하는 언니 분도 계시고 뭐 퀵서비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그래서 적구 같은 경우 이번에 상 받았는데 다 네네. 그런 분들이세요. 아, 배우는 없으십니다. 아 그러시고 저도 네네. 한번 언제 출연시켜 주세요. 그러시면 그렇게 막 던지시면 안 되면 진짜로 출연하셔야 진짜로 됩니다. 전화 오시는 거예요? 데뷔를 하게 됐네 이제. 드디어 제가 데뷔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독립 영화 만드시고 하시는 네. 분들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제작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버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일을 또 열심히 합니다. 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장비랑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들여도 사실 열정페이로 간다고 해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쵸. 이걸 통해서 제가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눈치를 많이 보이고 그리고 또 그 주변 지인분들이 저를 보면서 너 지금 취미생활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상처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또 와이프가 많이 응원을 해줘가지고 열심히 하고 근데 있습니다. 모자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굉장히 높던데요. 네, 그것도 한 돈 좀 100만 버시지 넘었습니다. 않으셨을까 싶은데. 예. 예. 왜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다니까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저 재밌게 봤어요. 다시 코미디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근데 우선 지금 코미디 할 무대가 많지 않아가지고요. 네. 사실 공연장도 좀 어렵습니다. 아. 예. 그래서 조금 뭐 코로나 19가 좀 진정이 되고 그쵸. 그러면 공연장 해서 재밌는 공연을 또 기획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개그 콘서트 사실은 폐지가 되고 그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들을 하시면서 뭐 공연장을 찾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참 저는 이제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사실은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데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좀 많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안상태 감독님도 한번 네. 그런 걸로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좋죠. 지금 예. 네, 그 청취자 문자 중에서 어디 가서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모자 같은 영화요? 경우, 예, 모자 같은 영화- 경우는 유튜브에서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상영을 개봉을 안 한 게 네네. 두 편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안톤 비트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 네네. 두 편이 있고 나머지는 조만간에 IPTV로 예, 볼수 우와 있습니다. IPTV로 네네 이야 출세하셨다. 출시했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IPTV로 나온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요새 보면은 시사 개그도 많아요. 네. 네, 이제 개그맨 출신이시고 예. 시사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강선범 씨도 많이 하시고 또 그렇죠. 김영민 씨도 요새 하시더라고요. 아. 김영민 씨 예전에 네네네. 먼 북소리인가? 네, 예, 거기서 내시 내시 역할, 하셨던 우리 안상태 감독님은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관심 네네. 없으세요? 이런 시사 개그는?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뉴스도 많이 그 보고 들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뭐 토론을 해서 이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많이 근데 약간 시사 개그를 하는 게 제가 좀 왜냐면 아이들이나 어른들 남녀노소 웃기고 싶은 그런 마음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그의 가장 재미있는 그 포인트는 저는 사실 그거라고 보거든요. 사회의 어떤 그 풍자. 그게 제일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개그맨 분들이 유튜브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걸 많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만드신 작품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이슈를 다루신 것 같아서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윤의 이브닝쇼 청취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또 우리 이브닝 쇼 제작진 분들하고요. 우리 김지훈 박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저희 감사하죠. 자, 어떻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김지윤의 이브닝 쇼 한번 빠져 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빠져 봅시다. 난 이브닝 쇼 너무 좋을 뿐이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 생각 나는데요. 저 마대 홈쇼핑도 좋아했어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게 보통 재주가 있지 않으면 힘든 일인데 이렇게 공대생에서 또 개그맨에서 영화 감독 또 출연도 하시는 배우 역할도 하시고 정말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 주시고. 남들이 만드는 거 말고 우리 사회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안상태만의 영화를 만들어 주시길 제가 바랄게요.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통제 여파로 차량 이동도 어렵고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